중동 전쟁이 터지면 우리 주유소 기름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 전쟁도 절대 못 건드리는 원유 라인이 따로 존재해요. 지난달 중동 뉴스 보고 저는 바로 주유소 달려갔거든요. 가득 채워놨어요. 70년대 오일쇼 끝에처럼 또 줄 서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중동이 그렇게 난리인데 왜 우리 기름값은 생각만큼 안 뛰는 걸까요? 주변 나라를 보세요. 벌써 기름값 폭등해서 난리잖아요. 근데 한국만 유독 조용해요. 처음엔 저도 그냥 운이 좋은가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파고 들어보니까 운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수십 년 전부터 아무도 모르게 깔아둔 비밀 라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 라인 덕분에 중동이 물바다가 돼도 우리만큼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거였어요. 오늘 그 놀라운 실체를 숫자와 함께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 있으실 거예요. 뉴스에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됐다는 소식이 나오면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거든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 살다 보니 이런 뉴스만 나와도 본능적으로 불안해지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차키부터 집어들고 주유소로 달려간 거죠.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나니 잠깐 안심은 되는데 마음 한구석이 묘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뉴스에서 떠드는 것만큼 체감이 크게 안 오는 거예요. 중동이 그렇게 난리라고 하는데도 우리 동네 주유소 가격판은 생각보다 조용했거든요. 조금 오르긴 했지만 이 정도면 요즘 물가 수준에는 일상적인 변동 범위였어요. 여기서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국제 유가가 조금만 요동쳐도 한국은 항상 더 크게 흔들린다고 배워왔잖아요. 우리가 쓰는 원유의 대부분이 중동에서 온다는 말도 수도 없이 들었고요. 그런데 정작 중동에서 큰 사고가 나도 우리 삶은 예전처럼 대란 수준까지 치닫지는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주변 나라들 상황을 찾아보니 차이가 더 극명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일부 국가는 기름값이 단기간에 훅 치솟아서 운송업계가 멈출 지경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졌거든요. 서민들이 차 운행을 줄이고 주유소를 돌며 조금이라도 싼 곳을 찾는다는 보도도 이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분명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숨은 쉴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기름값이 오르긴 했지만 당장 차를 세워야 할 정도의 공포는 아니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냥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다른 산유국에서 생산을 늘려줬나 보다. 환율이 더 올라서 그런가 보다. 이 정도로 대충 넘겼거든요. 그런데 경제 기사들을 하나씩 뒤져보고 에너지 쪽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다가 어느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건 운이 아니었거든요. 누군가 오래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판을 깔아둔 결과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비밀의 정체를 하나씩 벗겨드릴게요.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출근하시거나 장 보러 가시면서 S-오일 주유소 지나치신 분 계세요? 노란 바탕에 귀여운 캐릭터 있는 그 주유소 말이에요. 아마 대부분 그냥 지나치셨을 거예요. 저도 10년 넘게 그랬거든요. 그냥 우리나라 기름 회사 중 하나겠지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 회사가 누구 건지 찾아봤다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S-오일의 최대 주주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예요. 아람코가 S-오일 지분의 63%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아람코가 어떤 회사냐고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15%를 혼자 틀어쥐고 있는 회사예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 기업 가치가 높았던 시절도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회사가 우리나라 한복판에 자기 회사를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단순한 투자가 아니에요. 아람코 입장에서 S-오일은 그냥 투자처가 아니라 자기 회사의 핵심 해외 거점이에요. 사우디에서 원유를 뽑아서 한국 S-오일 공장에서 정제해서 한국 소비자한테 파는 구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람코의 손을 거치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 구조인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식당의 재료를 공급하는 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 식당의 재료를 안 줄 수 있겠어요? 내 자식 가게인데요. 사우디 아람코한테 한국 딱 그런 존재인 거예요.
자기 회사가 있는 나라, 자기 돈이 묶여 있는 나라에 기름을 안 줄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관계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계약서 현장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려 40년이 넘는 땀과 신뢰가 쌓여서 만들어진 관계거든요. 그 뒷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실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역사적 뿌리를 알면 더 놀라실 거예요.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시작점으로 들어가 볼게요. 잠깐,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보다 돈도 훨씬 많은 일본이나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인 중국은 바보라서 이런 황금 라인을 못 만든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시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막힌 한 수를 두었는지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거예요. 사실 일본이나 중국도 사우디 원유가 간절했어요. 특히 일본은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나라 전체가 마비되는 걸 겪고 나서 중동에 엄청난 공을 들였거든요. 막대한 자본을 싸 들고 가서 우리한테도 원유 직통 라인을 하나 깎아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중국 역시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쓸 기름을 확보하려고 국가 차원에서 중동에 매달렸죠. 그런데 사우디 아람코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너희들한테는 우리가 직접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의 직통 라인은 안 깔아준다는 거였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석유 제국의 자존심이자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아람코는 단순히 기름을 도매로 넘기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원유를 캔에서 배에 싣고 정제소에서 휘발유로 만들고 최종적으로 주유소에서 소비자에게 팔릴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자기들이 통제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국의 핵심 에너지 시설, 특히 정유 공장의 경영권을 외국 기업에 넘기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국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과감하게 앞마당을 내어준 거예요. S-오일이라는 거대한 정유 공장의 지분과 경영권을 사우디 아람코에게 확실하게 넘겨주면서 대신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원유를 공급해달라는 파격적인 빅딜을 성사시킨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결정이었냐면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한국 울산 앞바다에 자기들 소유의 거대한 기름 창고와 공장이 생긴 거나 다름없었어요. 자기 돈이 수조 원이나 들어가 있고 자기 회사 간판을 달고 돌아가는 공장인데 거기에 기름을 안 대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일본의 경우를 더 자세히 보면 일본은 중동의 여러 산유국들과 동시에 거래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눈치를 보는 전략을 택했거든요. 이란하고도 거래하고 이라크하고도 거래하고 사우디하고도 거래하는 방식이었어요.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내 라이벌 나라들하고 두루두루 잘 지내는 파트너를 진심으로 믿을 수 있겠어요? 중국은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중국은 사우디한테 원유를 사면서 동시에 이란하고도 엄청난 규모의 에너지 협력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란은 사우디의 가장 큰 라이벌이자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잖아요. 중국이 이란한테 돈을 주고 원유를 사는 건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은 내 경쟁자를 도와주는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반면 한국은 어떻게 했냐고요? 한국은 중동 외교에서 아주 일관된 원칙을 지켜왔어요. 특정 국가와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사우디와의 관계만큼은 특별하고 깊게 유지해 왔거든요. 정치적으로 어느 편도 들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는 사우디와의 신뢰관계를 최우선으로 지켜온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한국이 가진 결정적인 강점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정유 기술력이에요. 울산에 있는 S-오일 공장은 단순히 원유를 휘발유로 바꾸는 곳이 아니에요. 원유 한 방울에서 뽑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추출해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복합 정유 시설이거든요. 유럽 국가들은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과거 중동을 식민주로 지배했던 역사가 있어요.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거예요.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유럽은 과거에 자신들을 착취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달라요. 한국도 식민지 지배를 받아본 나라예요.
오히려 제국주의의 피해자였죠. 중동 나라들이 한국을 바라볼 때 우리도 비슷한 아픔을 겪은 나라라는 동질감이 있어요. 착취하러 온 게 아니라 함께 땀 흘리러 온 나라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결국 한국이 이 특별한 원유 라인을 갖게 된 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어요. 기술력, 신뢰, 역사적 공감, 그리고 일관된 외교 원칙이라는 4가지 강점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이면서 만들어진 필연적인 결과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라인이 실제로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는지, 진짜 위기가 터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이 라인이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로는 아무리 든든하다고 해도 실제로 검증이 안 됐다면 그냥 빈말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라인은 이미 여러 번의 혹독한 실전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했어요. 첫 번째 테스트는 2003년 이라크 전장이었어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중동 전체가 불안에 휩싸였던 그 시절 기억하시죠?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공포에 떨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한국의 원유 도입 물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SOE를 통한 사우디 원유 도입은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기에 SOE의 원유 도입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다른 수입선이 불안해질 때 사우디 라인이 완충 역할을 해줬어요. 다른 정유사들이 국제시장에서 비싼 돈을 주고 기름을 구하느라 피를 말릴 때 SOE만큼은 평온하게 공장을 돌릴 수 있었거든요. 두 번째 테스트가 더 극적이었어요. 2010년대 이란 제재 국면이었거든요. 미국이 이란의 핵 개발을 막겠다고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엄청난 제재를 때린 적이 있었어요. 한국은 당시 이란에서 기름을 꽤 많이 사오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줄이 뚝 끊겨버린 거예요. 나라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다음 달 공장 돌릴 기름, 자동차에 넣을 기름이 턱없이 부족해진 거죠. 정부 고위 관료들이 전 세계로 날아가서 제발 기름 좀 팔아달라고 사정을 하고 다녔지만 다들 자기 코가 석자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바로 그 절제절명 순간에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게 누굴까요? 맞습니다. 사우디 아람코였어요. 아람코는 전 세계 수많은 고객들이 기름을 더 달라고 아우성치는 와중에도 가장 먼저 한국의 SOE로 향하는 밸브를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이란에서 못 들어오게 된 물량, 그 이상을 사우디 원유로 꽉꽉 채워서 울산항으로 보내준 거예요. 심지어 국제시장 가격이 막 치솟고 있을 때였는데도 바가지 한번 씌우지 않고 원래 약속했던 장기 계약의 안정적인 조건 그대로 공급해 주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터진 홍해 사태는 더욱 생생한 사례예요.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해상 운송이 마비 위기에 처했어요. 홍해는 중동 원유가 유럽과 아시아로 이동하는 가장 중요한 해상 통로거든요. 실제로 이 시기에 세계 해운 운임이 폭등했어요. 유럽으로 가는 컨테이너 운임이 몇 배씩 뛰었고 일부 물자는 공급 자체가 불안정해졌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도 한국의 원유 수급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어요. 왜냐고요? 사우디에서 한국으로 오는 원유 운송 루트는 홍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대한 루트가 있었고 무엇보다 장기 공급 계약으로 묶여있는 SOE 라인은 단기적인 해상 혼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구조였거든요. 이 라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명절에 고속도로 꽉 막힐 때 버스 전용 차로로 쌩쌩 달리는 고속버스 타보신 적 있으시죠? 남들은 몇 시간씩 길바닥에 갇혀서 옴싹달짝 못할 때 그 전용 차로 하나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이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사우디에서 한국으로 오는 원유 라인이 딱 이 버스 전용 차로와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나라들은 기름이 필요할 때마다 국제시장이라는 복잡한 도로에 나와서 이리저리 흥정하고 남들과 경쟁하면서 기름을 사와야 해요. 중동의 위기가 터지면 이 도로는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하지만 SOE는 다릅니다.
사우디 유전에서 원유를 뽑아 올리는 그 순간부터 초대형 유조선에 실려 20여 일을 항해하고 울산항에 도착해서 파이프라인을 타고 정유 공장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오직 S-오일 하나만을 위해 뻥 뚫려 있는 전용 차로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보여요. 위기가 터질 때마다 한국의 원유 수급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도 영향을 전혀 안 받은 건 아니에요.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올랐죠. 하지만 공급 자체가 끊기거나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서 차를 못 모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 라인이 이렇게 강력하게 작동하는 데는 단순히 아람코와의 자본관계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전략 비축유 시스템, 다변화된 수입선, 그리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짜놓은 위기 대응 매뉴얼이 층층이 쌓여서 이 안전망을 더 두텁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여러 겹의 방어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완전히 안심해도 되는 건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라인도 절대 완벽하진 않거든요.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라인이 얼마나 든든한지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라인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부분을 모르고 지나치면 나중에 더 크게 당할 수 있거든요. 불편하더라도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진짜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현실적인 한계는 기름값 자체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공급이 끊기지 않는다는 것과 가격이 안 오른다는 것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사우디 라인 덕분에 기름이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국제 유가가 오르면 우리가 사오는 기름값도 같이 올라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큰일이 터지면 우리 주유소 기름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기름값은 충분히 오를 수 있어요. 실제로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었잖아요. 두 번째 한계는 환율 문제예요. 원유는 전 세계적으로 달러로 거래돼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이 오르고 우리가 실제로 내는 돈은 더 많아지거든요. 중동 위기가 터지면 보통 달러 가치가 오르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국제 유가가 1배럴에 80달러로 똑같다고 쳐볼게요. 1달러가 1,000원일 때는 8만 원이면 사올 수 있었는데 환율이 뛰어서 1달러가 1,400원이 되면 11만 2천 원을 줘야 사올 수 있는 겁니다. 기름값은 그대로인데 우리 돈 3만 2천 원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셈이죠. 세 번째 한계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사우디에서 기름을 싣고 한국으로 오려면 반드시 이 좁은 바닷길을 빠져나와야 하거든요. 만약 중동 전쟁이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이란 같은 나라가 이 해협을 아예 기뢰로 틀어막아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아람코가 우리에게 줄 기름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어도 배가 그 좁은 길을 빠져나오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전 세계 기름의 20%가 지나는 길이라 미국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겠지만 하루 이틀이라도 이 길이 막힌다는 소문만 돌아도 전 세계 기름값은 미친 듯이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는 아람코와의 관계가 영원히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람코가 S-오일 지분을 갖고 있고 이 관계가 매우 견고해요. 그런데 사우디 왕실의 정책이 바뀌거나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 빨라지면서 석유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퍼센트가 변하면 이 관계도 언젠가 달라질 수 있어요. 사우디 자체가 탈석유 경제로 전환하는 비전 2030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 라인의 성격이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완벽에 가까운 직통 라인이 있는 건 맞지만 환율과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장기적인 변화라는 아킬레스건은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 자체가 여전히 너무 높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해요. 사우디 라인이 든든하다고 해도 이 근본적인 취약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런 현실적인 한계들을 알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안심하거나 무조건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알고 현명하게 대비하는 게 정답이에요. 맹목적으로 안심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뉴스만 보고 벌벌 떨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비밀과 치명적인 약점을 동시에 알게 된 우리는 당장 내일부터 주유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던진 그 질문, 중동 전쟁이 터지면 우리 기름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에 대한 최종 답도 이제 명확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영상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저는 지난달 중동 뉴스를 보고 주유소로 달려가서 기름을 가득 채웠어요. 그 행동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불안한 마음에 뭔가라도 하고 싶은 그 심정,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신 지금 그 행동의 의미가 조금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중동 전쟁이 터진다고 해서 우리 주유소 기름이 당장 떨어지는 상황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우디 아람코와 S-오일로 연결된 이 특별한 라인, 수십 년의 신뢰와 기술력과 자본이 촘촘하게 엮인 이 안정망이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뉴스 보고 무작정 주유소 달려가서 가득 채우는 공황 행동은 이제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오르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할 건 공급 걱정이 아니라 가격 대비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여러분은 남들이 모르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셨어요. 하나는 우리나라가 중동의 거물과 직접 연결된 든든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안도감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과 해상 봉쇄라는 변수가 존재한다는 냉철한 현실 감각입니다. 첫 번째로 국제 유가 흐름을 가끔씩 챙겨보세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라고 부르는 WTI나 브렌트유 가격이 크게 오르기 시작하면 한두 달 안에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거든요. 이걸 미리 알면 장거리 여행 계획이나 차량 운행 계획을 조금 조정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환율 뉴스도 함께 보세요.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크게 오를 때는 기름값 부담이 더 커진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환율이 오르는 시기에는 불필요한 장거리 드라이브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조금 더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내용을 정리하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중동 뉴스만 나오면 막연하게 불안했는데 이번에 자료를 하나씩 찾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준비된 시스템과 신뢰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안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제 유가나 환율 같은 변수는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왜 한국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그런 흐름을 함께 이해해 보자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